새벽 1시 딸이 현관문 앞에 쓰러졌습니다. 노후한 아파트 복도에서 개 짖는 소리와 배달 오토바이 소음이 뒤섞여 들렸습니다. 저는 막 소파에 몸을 던지고 눈을 감으려던 참이었습니다. 30년 경찰 생활의 습관 때문인지 밤늦게까지 뉴스를 보고 있었죠. 은퇴한 지 5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밤이 되면 사건 뉴스가 신경 쓰였습니다. 거실에는 딸 지은이가 어렸을 때 찍은 사진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입학식 사진, 대학 졸업식 사진, 그리고 2년 전 결혼식 사진. 그 결혼식 사진 속의 지은이는 정말 행복해 보였습니다. 그때만 해도 김민준이 이런 괴물인 줄 몰랐습니다. 아내를 5년 전에 암으로 먼저 보낸 후 딸은 제게 유일한 가족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요란하고 다급한 소리였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65살 먹은 늙은이의 본능이 발동했습니다. 이런 시간에 오는 방문객은 좋은 소식을 가져오지 않습니다. 경찰 생활 30년 동안 새벽에 걸려온 전화나 방문은 항상 나쁜 소식이었습니다. 누구세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두려움이 아니라 나쁜 예감 때문이었습니다.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번 약하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마치 힘이 다 빠진 사람의 마지막 시도 같았습니다. 문 틈새로 누군가 쓰러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곧이어 목이 메고 떨리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빠, 문 좀 열어주세요. 제발요. 딸 지은이의 목소리였습니다. 덜컥 문을 열었습니다. 지은이는 다친 짐승처럼 떨며 제 품으로 쓰러졌습니다. 축 늘어진 그 작은 몸을 꽉 껴안았습니다. 몸이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옷은 찢어져 있었고 머리카락은 헝클어져 있었습니다. 지은아, 너 어떻게 된 거야? 왜 이렇게 차가워? 대체 무슨 일이 있었어? 노란 현관 불빛 아래 딸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입술 끝은 갈라져 피가 말라붙어 있었습니다. 왼쪽 눈은 보랏빛으로 부어올라 거의 뜨지도 못했습니다. 오른쪽 볼에는 손바닥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코에서도 피가 흘러 턱까지 말라붙어 있었습니다. 그 아이는 고통을 숨기려는 듯 두 손으로 배를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아빠, 민준이가 저를 때렸어요. 발로 차고 주먹으로 때렸어요. 계속 때렸어요. 지은이가 속삭이며 흐느꼈습니다. 피가 끓어오르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침착함을 유지하려 애썼습니다. 경찰 생활 30년 동안 수없이 봐왔던 가정폭력 피해자들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설마 내 딸이 그런 일을 당할 줄은 몰랐습니다. 아니, 알았어야 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지은이가 보낸 신호들을 제가 놓쳤던 겁니다. 딸을 집 안 소파로 부축했습니다. 발을 절뚝거리는 것을 보니 다리도 다친 것 같았습니다. 부엌으로 가서 젖은 수건과 구급 상자를 가져왔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나이를 먹으니 이런 긴급한 상황에서도 손이 떨렸습니다. 그 아이의 입술에서 피를 조심스럽게 닦아냈습니다. 상처는 생각보다 깊었습니다. 입술이 터져서 피가 계속 배어나왔습니다. 지은아, 언제부터였어? 언제부터 이런 일이 있었던 거야? 1년 전부터요. 처음엔 밀치는 정도였어요. 그러다가 점점 심해졌어요. 저는 떨리는 지은이의 손을 떼어내고 블라우스를 조심스럽게 들어 올렸습니다.
검고 보랏빛의 거대한 멍이 배를 뒤덮고 있었습니다. 갈비뼈 부분도 시퍼렇게 멍들어 있었습니다. 오래된 멍과 새로운 멍이 겹쳐져 있었습니다.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이건 한두 번 맞은 게 아니었습니다. 최소 몇 달은 된 흔적들이었습니다. 지은아, 이게 처음이 아니지. 얼마나 오래됐어? 왜 아빠한테 말 안 했어?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지은이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대답하지 않는 것이 대답이었습니다. 그 아이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부끄러웠어요. 결혼한 지 2년밖에 안 됐는데 실패했다고 생각하니까요. 시어머니는 제가 남편을 잘 못 섬겨서 그렇다고 했어요. 그리고 아빠한테 걱정 끼치기 싫었어요. 저는 분노와 고통으로 떨리는 손으로 전화기를 집어들었습니다. 대학 동기인 박정아 선생이 있는 응급실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정아는 제가 경찰 시절부터 알던 법의학 전문의였습니다. 정아야, 딸을 데리고 갈게. 심하게 다쳤어. 아주 심각해. 지금 바로 와. 기다리고 있을게. 차는 정비소에 맡긴 상태였습니다. 급히 택시를 불렀습니다. 택시를 기다리는 동안 지은이의 휴대전화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화면에는 김민준의 부재중 전화 7통이 떠 있었습니다. 그리고 협박 메시지도 보였습니다. 모든 걸 잃고 싶지 않으면 입 닥쳐. 네가 어디로 도망가든 찾아낼 거야. 장인어른 집에 있는 거 다 알아. 머리로 피가 쏠리는 것 같았습니다. 저를 협박하고 있었습니다. 전화기를 잡으려 했지만 지은이는 공황 상태에 빠져 전화기를 낚아챘습니다. 아빠, 보지 마세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발요. 민준이가 아빠를 해칠까봐 무서워요. 저는 그 아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빠가 여기 있어. 이제 아무 일도 없을 거야. 약속한다. 그놈이 감히 아빠한테 뭘 어떻게 하겠어? 택시가 도착했습니다. 지은이를 조심스럽게 부축해서 태웠습니다. 택시 기사는 지은이의 상태를 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병원까지 가는 20분 동안 지은이는 제 어깨에 기대어 조용히 울었습니다. 제 딸이 이렇게 고통받고 있었는데 저는 몰랐습니다. 병원에 도착하자 정아 선생은 이미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지은이의 상태를 살핀 후 간호사에게 진찰실로 데려가라고 손짓했습니다. 얇은 재킷을 벗기자 얼굴에 멍뿐 아니라 어깨와 손목에도 잔혹한 폭행 흔적이 가득했습니다. 손목에는 누군가 세게 붙잡은 듯한 손가락 자국이 또렷했습니다. 팔뚝에는 담배로 지진 듯한 화상 자국도 있었습니다. 갈비뼈 골절이 있는지 엑스레이를 찍어봐야 해. 뇌출혈 가능성도 확인해야 하고 복부 CT도 찍어야겠어. 정아 선생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녀는 상처 하나하나를 사진으로 찍고 자세한 진료 기록을 남겼습니다.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휴대폰 진동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지만 직감적으로 김민주님을 알았습니다. 저는 전화를 받지도 않고 끊어버렸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계속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10번째쯤 되자 문자가 왔습니다. 장인어른, 제 아내 좀 돌려주세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안 그럴. 거짓말이었습니다. 30년 경찰 생활 동안 이런 가해자들을 수없이 봤습니다. 그들은 항상 용서를 빌지만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지은이에게 정맥 주사를 놓고 안정을 찾은 후 새벽 4시가 되어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부엌에서 지은이가 먹을 만한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냉장고에 있던 닭을 꺼내 푹 고아 국물을 만들었습니다. 오래된 집이라 부엌에서 국 끓이는 소리가 크게 울렸습니다. 침대 옆에 국그릇을 두고 조용히 문을 닫았습니다. 딸의 자는 얼굴을 보니 눈물이 났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내가 경찰 생활 30년을 했는데 정작 내 딸은 지켜주지 못했구나. 그 아이가 힘들 때 옆에 있어주지 못했구나. 지난 1년 동안 명절에 보면 얼굴에 멍이 있었는데 눈여겨보지 않았습니다. 몸도 많이 야위었는데 다이어트 한다고만 했습니다. 왜 그때 눈치채지 못했을까요? 아내가 살아있었다면 눈치챘을 텐데. 현관을 정리하러 나갔을 때 길 건너편 이웃 강숙자 여사가 마당을 쓸다 저를 보고 달려왔습니다. 잠을 못 이룬 모양이었습니다. 박 선생님, 어젯밤에 집에서 무슨 일 있었어요? 울음소리가 들렸는데 혹시 지은이 왔어요? 상태가 안 좋아 보이던데. 저는 지은이가 남편에게 폭행당해 도망쳐왔다고 짧게 설명했습니다. 숙자 여사는 분노하며 눈을 번뜩였습니다. 그녀도 몇 년 전 딸이 가정폭력으로 고생한 적이 있어서 이런 일에 특히 분노했습니다. 그때 저는 문득 숙자 여사 댁에 설치된 현관 CCTV가 떠올랐습니다. 숙자 씨, 혹시 카메라에 어젯밤 상황이 녹화되었을까요? 우리 집 현관 쪽이 찍혔을 것 같은데 정말 중요한 증거가 될 것 같아요. 숙자 여사는 즉시 휴대폰 앱을 열어 영상을 보여주었습니다. 새벽 1시 2분 지은이가 문 앞에서 필사적으로 문을 두드리고 흐느끼는 모습이 녹화되어 있었습니다. 비틀거리며 걷는 모습, 배를 움켜쥐고 고통스러워하는 모습, 그리고 계단에서 한 번 넘어지는 모습까지 선명하게 찍혔습니다. 저는 숙자 여사에게 깊이 감사했습니다.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한 것입니다. 이 영상 좀 제 휴대폰으로 보내주실 수 있나요? 나중에 재판에서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당연하죠. 바로 보낼게요. 그 나쁜 놈 꼭 벌받게 해야 해요. 필요하면 제가 증인으로 서겠어요. 저는 딸의 아버지일 뿐 아니라 전직 경찰관이었습니다. 증거 확보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곧바로 평소 알고 지내던 최재명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최 변호사는 제가 경찰 시절부터 알던 후배였습니다. 가정폭력 사건을 전문으로 다루는 변호사였습니다. 최 변호사, 좀 도와줘야겠어. 딸 폭행 사건이야. 상황이 심각해. 박 선배님, 정말입니까? 지은이가요? 제가 결혼식 때 봤던 그 박던 아이가요? 그래, 증거 자료를 보내줄게. 가능한 한 빨리 만나도록 하지. 저는 곧바로 지은이가 잠든 침대로 다가갔습니다. 담요를 조심스럽게 내리고 갈라진 입술, 멍든 눈, 배에 멍, 손목에 손가락 자국, 팔뚝에 화상 자국까지 디지털 카메라로 상처를 하나하나 기록했습니다. 플래시가 터질 때마다 딸의 영혼에 깃든 깊은 상처까지 기록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이건 증거였습니다. 김민준을 법정에 세울 유일한 무기였습니다. 저는 노트북에 숙자 여사 댁의 CCTV 영상과 모든 서류를 백업했습니다. 병원 기록, 사진, 영상, 문자 메시지, 스크린샷까지 모두 정리했습니다.
클라우드에도 백업했습니다.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였습니다. 정의를 위한 전쟁에 뛰어들었음을 알았습니다. 해가 뜨기 시작했습니다. 창문으로 들어오는 아침 햇살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시작이구나. 긴 싸움이 될 거야. 다음 날 오전 지은이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다시 병원으로 갔습니다. CT 스캔 결과 다행히 뇌출혈은 없었지만 심각한 연조직 타박상이 확인되었습니다. 갈비뼈 2개에 금이 가 있었습니다. 왼쪽 손목도 염좌였습니다. 2주 정도는 절대 안정이 필요해. 움직이면 안 돼. 갈비뼈가 폐를 찌를 수도 있어. 정아 선생이 말했습니다. 그녀는 진단서를 작성하면서 상세하게 모든 부상을 기록했습니다. 그때 지은이의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김민준이었습니다. 저는 지은이가 반응하기도 전에 전화기를 낚아챘습니다. 바로 심카드를 뽑아버렸습니다. 그리고 미리 준비해둔 새 심카드를 넣었습니다. 다시는 그놈이 딸을 위협할 기회를 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빠, 그러면 안 돼요. 민준이가 더 화낼 거예요. 아빠한테 해를 끼칠 수도 있어요. 지은아, 이제 그놈 말은 신경 쓰지 마. 아빠가 다 해결할게. 30년 경찰 생활이 헛된 게 아니야. 지은이를 집으로 데려온 후 오후에 변호사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저는 숙자 여사의 영상과 진료 기록, 부상 사진, 문자 메시지 캡처를 모두 내밀었습니다. 최 변호사는 자료를 꼼꼼히 살펴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건 꽤 중요한 자료입니다. 가정폭력 혐의는 충분합니다. 보호명령은 바로 신청할 수 있어요. 이제 재산 문제와 간통 증거만 확보하면 완벽합니다. 재산 문제. 무슨 말인가? 선배님, 가정폭력 사건에서는 재산 분할도 중요합니다. 지은이 명의 재산이 있나요? 내 아버지께 물려받은 땅이 있네. 작은 땅이지만 지은이 명의로 되어 있어. 그거 확인해 보세요. 혹시 모르니까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생각했습니다. 딸의 결혼 생활을 제 손으로 끝내주겠다고. 지은이의 부어오른 눈을 떠올리며 다짐했습니다. 이건 결혼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폭력이었습니다. 이건 범죄였습니다. 그날 밤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밤 10시쯤 현관벨이 울렸습니다. 인터폰으로 확인하니 김민준의 어머니였습니다. 지은이의 시어머니. 저는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문 좀 여세요. 우리 며느리 돌려주세요. 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졌습니다. 이웃들이 나올 것 같았습니다. 저는 할 수 없이 문을 열었습니다. 며느리가 우리 아들한테 무슨 짓을 한 거예요? 집을 나가다니. 남편이 조금 화를 냈다고 이러면 어떡해요? 조금 화를 낸 게 아닙니다. 폭행입니다. 형사 사건입니다. 에이, 부부싸움이 그럴 수도 있죠. 며느리가 말을 안 들으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 아들이 원래 그런 애가 아니에요. 저는 휴대폰을 꺼내 지은이의 상처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시어머니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래도 부부 싸움입니까? 이건 살인 미수입니다. 그래도 집안 망신이잖아요. 경찰서까지 가면 우리 사업은 어떻게 해요? 사업보다 사람 목숨이 먼저입니다. 돌아가세요. 다음에 오시면 경찰 부르겠습니다. 시어머니는 욕설을 퍼부으며 돌아갔습니다. 문을 닫고 나니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지은이는 방에서 이 소리를 다 들었을 것입니다. 며칠 후 등기소 책임자인 옛 동료에게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박 선배님, 따님 이름으로 된 토지양도 서류를 봤는데 이상합니다. 지난주에 정수진이라는 여자에게 양도되었던데요. 본인 서명이 맞나 확인해 보세요. 제가 보기엔 필적이 좀 이상한 것 같아요. 몸이 얼어붙었습니다. 김민준이 우리 가족이 소중히 간직해온 땅을 훔치기 위해 서명을 위조한 것입니다. 그 땅은 제 아버지가 평생 농사 지으며 모은 유일한 재산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돌아가시기 전에 지은이에게 물려주라고 하셨습니다. 그 땅이 지금은 20억 정도의 가치가 있었습니다. 서명 확인 좀 해주시겠습니까? 내가 지금 바로 가겠네. 등기소로 달려갔습니다. 서류를 확인하니 지은이의 서명이 분명 위조되어 있었습니다. 필적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획의 굵기, 글씨의 크기, 모든 게 달랐습니다. 김민주는 폭력배뿐 아니라 사기꾼이었습니다. 이 서류가 접수된 날짜가 언제인가? 2주 전입니다. 김민준이 직접 와서 접수했어요. 부인이 바빠서 데리러 왔다고 하더라고요. CCTV 영상 남아있나? 당연히 있죠. 필요하시면 복사해 드릴까요? 그래, 부탁 좀 하세. 그리고 이 양도건 일단 보류 처리 가능할까? 서명 위조 의심되면 가능합니다. 경찰 조사 들어가야 할 것 같은데요. 저는 위조된 서류 사본과 CCTV 영상을 들고 다시 변호사에게 갔습니다. 최 변호사는 서류를 보더니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게 관에 박힐 마지막 못입니다. 가정폭력의 사기까지, 문서 위조의 사기 증거까지 나왔으니 이제 그놈은 끝입니다. 형사 고소도 가능합니다. 징역형 확실합니다. 하지만 마을의 여론은 김민준의 편이었습니다. 김민준의 가족이 이 동네에서 3대째 살았고 작은 건설 사업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동네 어르신들에게 잘 보여서 평판이 좋았습니다. 시장에서 만난 이웃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지은이가 남편 돈 갈취하려고 거짓말을 지어냈대. 요즘 젊은 것들이 다 그래. 조금만 맞아도 난리야. 우리 때는 맞아도 참고 살았는데. 그 집안 땅이 20억이나 한대. 노리는 거 아니겠어? 민준이가 원래 착한 애야. 지은이가 뭘 잘못했겠지. 이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밤에는 집문 아래로 익명의 협박 메모가 미끄러져 들어왔습니다. 닥치지 않으면 딸을 잃을 거야. 경찰 출신이라고 무서울 것 같아? 늙은이 주제에. 다음엔 불나는 거 조심해. 저는 메모를 증거 파일에 보관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이 메모가 추가 증거가 될 수 있었습니다. 협박죄로도 고소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틀 후 더 심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새벽 2시 집 앞에서 불이 났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누군가 현관문에 불을 지르려고 했습니다. 다행히 숙자 여사가 잠을 못 이루고 있다가 발견해서 소화기로 끄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이 와서 현장을 조사했습니다. CCTV를 확인하니 얼굴을 가린 남자 둘이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붙이려는 장면이 찍혔습니다. 옛 동료인 강 형사가 수사를 맡았습니다. 선배님, 이거 심각합니다. 살인 미수까지 갈 수 있어요. 김민준 쪽에서 사람을 보낸 것 같은데 확실한 증거를 잡아야 해요. 강 형사, 부탁하네. 우리 딸 안전이 걱정되네.
선배님 집에 경찰 순찰 강화하겠습니다. 그리고 김민준 쪽 동선도 추적해 보겠습니다. 지은이는 이 일로 더욱 공포에 떨었습니다. 밤마다 악몽을 꾸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아빠, 제가 그냥 참고 살까요? 이러다가 아빠가 다치면 어떡해요? 안 돼. 절대 안 돼. 이미 시작한 일이야. 끝까지 가야 해. 저는 여론을 바꿀 결정적인 한 방이 필요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정수진 내연녀였습니다. 옛 동료들에게 부탁해서 정수진의 신상을 파악했습니다. 32살 술집 여사장, 빚이 3억 원 있었습니다. 김민준이 빚을 갚아주겠다고 회유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땅까지 나눠주겠다고 약속했을 것입니다. 강 형사, 정수진이라는 여자 좀 조사해 줄 수 있나? 누군데요? 김민준의 내연녀야. 위조된 땅 양도의 수혜자이기도 하고. 알겠습니다. 뒷조사 들어가 보겠습니다. 며칠 후 강형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선배님, 정수진 이 여자 빚이 엄청 많네요. 대부업체 5군데에서 돈을 빌렸어요. 사채까지 손을 뗀 모양이에요. 그 여자 어디서 일해? 강남 쪽 술집입니다. 주소 보내드릴게요. 다음 날 밤 정수진이 있는 술집으로 향했습니다. 술집 분위기는 어둡고 답답했습니다. 그녀는 어두운 구석에서 칵테일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피곤해 보였습니다. 저는 그녀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위조된 토지 서류 사본과 정수진의 빚 독촉장이 담긴 봉투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난 김민준의 장인이야. 지은이 아버지지. 네가 김민준 편에 서면 사기 공범으로 함께 몰락할 거야. 문서 위조 방조죄, 사기 공동 정범. 징역 최소 3년은 갈 거야. 협조하면 감형을 받을 수 있어. 재판에서 진실을 말해. 정수진은 증거를 보고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김민준이 저에게 땅을 나눠주겠다고 약속했어요. 빚도 다 갚아주겠다고. 결혼도 하자고 했어요. 와이프랑 이혼하면요. 이제야 그가 저를 이용했다는 걸 알게 됐어요. 넌 지금 선택해야 해. 김민준과 함께 감옥 가든지 아니면 증언에서 살든지. 김민준은 널 버릴 거야. 위기가 오면 제일 먼저 널 팔아넘길 거라고. 어떻게 믿어요? 제가 증언하면 저도 처벌받는 거 아니에요? 검찰과 협의해서 선처를 받게 해줄게. 증인으로 협조하면 집행유예 정도로 끝날 수 있어. 바로 그때 김민준의 부하 2명이 술집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정수진을 감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저를 보고 다가왔습니다. 어이, 선생님, 여기서 뭐 하세요? 우리 여사장님한테 무슨 짓 하시는 거예요? 저는 주저없이 옛 경찰 신분증을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무슨 짓을 하려고? 뭐든지 해봐. 여기 CCTV도 다 찍히고 있으니까. 그리고 밖에 현직 형사가 대기하고 있어. 실제로 강형사가 밖에서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2 남자는 천천히 뒷걸음질 쳤습니다. 저는 정수진에게 마지막 말을 건넸습니다. 봐, 김민준은 너를 보호할 수 없어. 저 부하들도 위기가 오면 다 도망갈 거야. 그는 너까지 끌어내릴 거야. 넌 그냥 이용당한 거라고. 지금 결정해. 5분 줄게. 정수진은 한참을 고민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증언할게요.
하지만 내가 안전할 거라고 약속해 주세요. 김민준이 무서워요. 그 사람 정말 무서운 사람이에요. 저한테도 폭력을 썼어요. 뭐라고? 너한테도? 정수진은 팔을 걷어 올렸습니다. 거기에도 멍이 있었습니다. 이번 주에 맞았어요. 땅 서류일이 들통날까봐 화풀이했어요. 저는 즉시 강 형사에게 연락했습니다. 강 형사가 들어와서 정수진의 진술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정수진의 안전가옥을 마련했습니다. 증인 보호 프로그램에 들어간 것입니다. 싸움이 끝났음을 알았습니다. 김민주는 가장 중요한 증인을 잃은 것입니다. 하지만 김민주는 그냥 당하지 않았습니다. 이틀 후 제가 외출했을 때 골목에서 김민준이 나타났습니다. 얼굴이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장인어른, 이게 뭐 하시는 짓입니까? 내 인생을 망치려고요? 네가 먼저 내 딸 인생을 망쳤어. 물러서. 지은이를 돌려주세요. 안 그러면 후회하실 겁니다. 협박하는 거야? 여기도 CCTV 있어. 녹음도 하고 있고. 저는 휴대폰 녹음 기능을 켜놓고 있었습니다. 김민준의 부하가 등 뒤에서 나를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골목 입구에서 강 형사가 나타났습니다. 김민준 씨 지금 현행범으로 체포합니다. 협박죄 폭행죄 혐의로. 강 형사가 제게 미리 말했던 대로 저를 따라오며 대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김민주는 그 자리에서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뭐야, 김민준이 잡혀가네. 무슨 일이야? 여론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재판 당일 아침 저는 새벽 5시에 일어났습니다. 부엌에서 닭고기 육수를 끓였습니다. 지은이에게 따뜻한 국을 먹이고 멍을 가릴 스카프를 둘러주고 말했습니다. 이제 고개를 숙일 필요 없어. 당당하게 가자. 오늘 모든 게 끝날 거야. 옛 동료들의 호의를 받으며 법원으로 향했습니다. 법정은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기자들도 와 있었습니다. 최 변호사는 CCTV 영상, 병원 보고서 위조 서류, 협박 문자, 방화 미수 증거 등 모든 증거를 펼쳐 보였습니다. 김민준의 협박 메시지가 법정에 공개되자 법정안은 고요해졌습니다. 방청객들도 숨을 죽였습니다. 정수진이 증언대에 섰을 때 김민주는 격분했지만 판사에 의해 제지당했습니다. 정수진의 증언은 김민준의 거짓말을 산산조각 냈습니다. 땅 양도 과정, 서명 위조, 내연 관계, 모든 것을 상세히 증언했습니다. 심지어 김민준이 지은이를 어떻게 학대했는지도 목격담을 이야기했습니다. 저도 김민준 씨 집에 몇 번 갔었는데요. 그때 지은 씨가 멍든 모습을 봤어요. 김민준 씨는 그게 당연하다는 듯이 말했어요. 아내가 말을 안 들으면 때려야 한다고. 숙자 여사도 증인으로 섰습니다. 저는 몇 달 전부터 명절 때마다 지은이가 박 선생님 댁에 올 때 모습을 봤습니다. 한 번은 한여름인데도 긴팔 티셔츠에 목도리까지 두르고 와서 이상하다 싶었죠. 그리고 그날 밤 제가 잠을 못 이루고 창가에 서 있을 때 지은이가 비틀거리며 박 선생님 댁으로 가는 모습을 직접 봤습니다. 강 형사도 증인으로 나섰습니다. 방화 미수 사건의 용의자 중 한 명을 체포했는데 그는 김민준 씨에게 돈을 받고 이를 저질렀다고 자백했습니다. 제 차례가 되자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30년 경찰관이었지만 오늘은 아버지로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 남자는 남편이 아닙니다. 그는 학대자이자 사기꾼일 뿐입니다.
제 딸을 거의 죽일 뻔했습니다. 저는 딸을 지키기 위해 여기 섰습니다. 마침내 재판장이 판결을 낭독했습니다. 보호명령 발부, 김민준의 재산 동결, 토지 양도 무효화, 그리고 가정폭력, 사기, 문서 위조, 협박, 방화, 미수로 징역 7년 선고. 저는 지은이의 손을 잡고 법원을 나섰습니다. 법원 밖에서 지은이가 말했습니다. 아빠 고마워요. 아빠가 아니었으면 전 아직도 그 지옥에서 살고 있었을 거예요. 지은아, 미안하다. 아빠가 진작 눈치챘어야 하는데. 아니에요. 제가 숨긴 거예요. 이제는 괜찮아요. 아빠가 있으니까요. 며칠 후 김민주는 정식으로 구속되었습니다. 동네는 다시 평온을 찾았습니다. 처음에 김민준 편을 들던 이웃들도 이제는 지은이에게 미안하다고 말했습니다. 지은이는 심리 치료를 받으며 조금씩 회복했습니다. 처음엔 악몽을 꾸며 밤마다 깨어났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웃음을 되찾아갔습니다. 어느 날 오후 저는 부엌에서 나지막이 노래를 부르는 지은이를 발견했습니다. 그 아이는 잡채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생전에 자주 만들던 잡채였습니다. 햇살처럼 미소 짓는 딸을 보니 눈물이 났습니다. 아빠, 저 취직했어요. 작은 회사지만 새 출발하려고요. 그리고 이혼 소송도 다음 주에 마무리된대요. 저는 그 아이를 온 힘을 다해 안아주었습니다. 두 뺨에 눈물이 흘렀습니다. 고통의 눈물이 아닌 해방의 눈물이었습니다. 지은이는 다시 자신을 찾기 위해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6개월 후 지은이는 새 아파트로 이사를 갔습니다. 작지만 햇볕이 잘 드는 곳이었습니다. 이사 날 저는 짐을 옮기는 것을 도왔습니다. 아빠, 이제 혼자서도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 우리 딸 강하니까. 하지만 힘들 때는 언제든 아빠한테 와. 네, 아빠. 저는 이제 조용한 노후를 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 의무는 더 명확해졌습니다. 딸을 위해 목소리를 내주었듯이 침묵 속에 고통받는 모든 이들을 위해 계속 싸울 것입니다. 옛 동료들과 함께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단체에서 자원봉사를 시작했습니다. 제 경험이 다른 이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나이가 들어도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는 일에는 나이가 없으니까요. 그리고 정의를 위해 싸우는 일에도 은퇴란 없습니다.